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슬기입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비밀의 대륙 북극을 탐험해 볼 텐데요. 북극이 왜 비밀의 대륙일까요? 북극은 겨울 최저기온 영하 40도에 이르는 혹독한 추위와 바람이 있고요. 거대한 빙하와 유빙이의 북극곰, 그리고 북극 바닷속에 숨겨져 있는 거대한 자원까지 아직까지도 미지의 세계인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 수천 년 전부터 이곳에 살고 있는 북극 사람들, 바로 북극 원주민입니다. 오늘은 북극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역사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전통 지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목차입니다. 프롤로그에서는 북극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테고요. 본격적인 강의에 맞춰 북극 원주민의 삶과 역사, 그리고 이누이트의 눈물, 원주민의 지식 읽기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몇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북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여러분,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이 그림은 지난 3개월 동안 북극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인스타, 블로그, 뉴스 등에서 북극과 관련된 단어가 무엇이 가장 먼저 노출되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극과 빠질 수 없는 기후변화, 쓰레기, 지구온난화도 보이고요. 북극 여우, 북극 곰도 보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오로라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북극 하늘에서만 관찰된다고 알려져 있던 오로라가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로라는 북쪽의 빛이라는 뜻으로 노던 라이트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오로라는 주로 유럽의 아이슬란드, 북미의 캐나다 등에서 주로 관찰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현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오로라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사료에서는 오로라를 붉은 기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조들이 관찰한 이 붉은 기운이 오로라가 맞는지 영국 천문학자들이 기록을 분석을 했어요. 그 결과 동시대의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에서도 비슷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발견됐습니다. 즉, 아시아에서도 오로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아주 재미있는 조각상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 조각상, 어느 나라 사람 같나요? 네, 단정하게 여민 옷고름이며 쪽진 머리가 두 번 생각할 것도 없는 조선시대 할머니 여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선생님은 이 조각상을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찾았어요. 거기에는 조각상 정보에 19세기 후반에 제작한 하이다 조각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견 장소는 캐나다 퀸즈 섬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알래스카와 인접한 곳에 있는 섬입니다. 대체 이 할머니는 어떻게 130년 전 우리가 알래스카라는 곳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몰랐을 그 시절 이곳까지 오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 하이다 인디언은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 할머니를 돌에 새겨 넣었을까요? 그 대답은 에스키모 족장이 된 체코인 얀 벨츠리 쓴 북극에서의 30년이라는 책에서 우연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얀 벨츠는 알래스카에 있을 때 자신이 입양한 에스키모 여자아이를 기르는 조선 여인과 7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책에 실제 있는 부분을 선생님이 읽어드릴게요. 일본인, 중국인, 조선인 할 것 없이 온갖 지역에서 정어리를 잡으러 북극해에 오는데 이때 아주 싼 값에 고용된 여성들이 원양어선을 타고 들어온다. 이들은 섬의 여러 곳에서 자리를 잡고 수확한 정어리를 작은 함지에 담아 해변으로 나르는 일을 하는데 가끔 바다가 얼 지경의 추위가 찾아오면 선장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직선 항로에 있는 일꾼들만 화물을 싣고서 몇몇 사람들은 그대로 내버리고 가는 것이다.
이 조선 여인 또한 이렇게 남겨진 일꾼이었다. 정확히 이렇게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보통 황량한 북극에 남겨진 일꾼들은 이듬해 여름 북극해를 다시 찾은 원형어선을 타고 자신의 고향으로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기 마련인데, 이 여인은 조선으로 돌아가지 않고 노바야 시비리에 남아 이누이트 원주민들과 함께 스스로 정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벨칠은 이 여인을 다른 조난자와는 다르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독립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나고 낙관적인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외딴 곳을 삶의 터전으로 선택한 이 여인, 이 할머니에게는요, 아마도 구한말에서 식민지 조선시대 고향의 삶이 훨씬 더 척박한 것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북극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운 이야기 같지 않나요? 제2장에서는 북극 원주민들의 삶과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북극권에는 약 400만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중 원주민은 약 10%가 넘는 5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원주민은 40개가 넘는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천 개의 마을에 거주하며 종족별로 고유의 언어와 풍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도는 북극 원주민 종족들의 분포도예요. 보시면 같은 국가 안에서도 다양한 원주민 종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게 보이죠. 네,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북극 원주민 인구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진할수록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붉은색이 강할수록 인구가 감소했다는 것을 나타내죠. 보면 주로 러시아 북극 지역 중에서도 지구상 가장 추운 지역인 캄차카, 츠코츠카, 사하공화국 등에서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극 원주민 인구 감소는 그들 고유의 언어와 풍습이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그림은 1989년부터 2006년까지 북극 원주민 언어 감소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율이 급격히 커지는 게 보이죠. 실제 원주민 사회의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은 그 나라의 공용어로 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용하는 고유 언어는 배울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주와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 원주민 사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곳 어디일까요? 네, 그린란드 누크입니다. 이 동상은 선교자이자 탐험가로 유명한 한스 에게데인데요. 한스 에게데는 1720년 식민지 개척자들과 함께 그린란드로 떠났고 그린란드 원주민인 이누이트를 상대로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수백 년 동안 단절되어 있던 그린란드 원주민 사회를 서구 문명화하는 데 앞장선 인물입니다. 그런데 선교 활동을 펼친 이들에게는 서구 문명과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목적이 있었겠지만 결국 유럽의 여러 나라가 그린란드를 침범하게 되면서 원주민 사회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유럽 국가의 사절단들은 원주민들의 전통 문화를 지우고 억압적인 방법으로 기독교 신앙과 서구 문명을 강요하게 되죠. 지금부터는 이누이트의 눈물, 북극 원주민들의 식민 지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린란드는 1953년까지 덴마크의 식민지였어요. 그 이후는 덴마크의 자치령이 되었죠. 1951년 덴마크 정부는 이누이트족 아이들을 어린 덴마크인으로 키워 나중에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문화를 연결하는 새로운 그린란드인의 원형을 만들겠다는 실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사와 성직자들은 데려갈 아이들을 골라내 부모님을 설득하죠. 덴마크에 가면 이 아이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렇게 22명의 그린란드 아이들을 덴마크에 이주한 뒤 가족들과 연락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언어 소통과 서로 다른 문화로 어려움을 겪자 위탁 가족 또는 고아원에 아이들을 입양을 보내며 덴마크인이 추진했던 이 실험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획이 실패했으면 아이들을 다시 그린란드 가족들에게 보내야 하는데 덴마크 정부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은 부모나 가족을 다시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덴마크 총리가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실험 정책은 캐나다에서도 일어납니다. 원주민 강제 동화 정책 중 하나로 약 100년간 15만 명의 원주민 어린이가 가족과 마을을 떠나 5개의 기숙학교로 보내졌는데 이들은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와 영양실조에 시달리다가 3,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선교사 등 종교인들이 설립한 이들 학교에서 원주민 학생들은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금지당해 대부분 그들의 전통 문화를 잊어버렸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이 정책은 원주민을 백인 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해 캐나다 정부가 벌인 문화 강요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캐나다 총리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죠. 그런데 캐나다와 덴마크를 보면서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일본과는 정말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극 원주민 사회는 어떨까요?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끔찍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 어디인 줄 아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린란드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그린란드는 자살률이 세계 1위인 국가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 같이 무덤이 많이 보이죠. 덴마크와 비교하면 20배나 높다고 해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전통사회가 붕괴되면서 이에 따른 우울증과 상대적 박탈감, 알코올 의존증, 백야로 인한 불면증 등이 자살 원인으로 꼽힙니다. 큰 도시에서 한두 명이 자살하는 것과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자살하는 것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굉장히 다르죠. 더욱이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을이라면 더더욱 충격은 큽니다. 또한 남아있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 정신적인 치료나 수습할 수 있는 이러한 의료 시스템도 없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제기구에 따르면 현재 세계 인구의 6.2%에 해당하는 원주민 인구가 전 세계 극빈층의 1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원주민들의 수명은 전 세계 평균치보다 20년 정도 짧고요. 다수의 원주민 사회가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그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교육을 받은 엘리트 원주민 청년들은 점차 도시로 이동하면서 결국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것은 점점 늙어가는 원주민과 그들의 머리와 마음속에서 희미해져가는 고유의 언어와 문화이겠죠. 그래서 국제기구, NGO, 북극 원주민 지역사회에서도 그들의 전통 지식과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신비로운 북극 원주민들의 전통 지식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화면 보시겠어요? 2000년 전에 나온 에스키모 고글입니다. 추운 지역에 사는 원주민에게는요, 고글은 필수품이에요. 온통 눈과 얼음만 보이는 지역에서 생활하는 이들에게 설맹에 걸리면 치명적이기 때문이죠. 이들은 사냥에서 잡은 술록의 뿔로 고글을 만드는데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길고 가늘게 홈을 파서 설원에서 앞을 보면서 햇빛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4,000년 전 이누이트의 고래 사냥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현대화한 사냥꾼들은 총을 쏘서 고래를 잡죠. 그러나 전통 이누이트들은요, 카약과 작사를 이용해 고래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총으로 사냥할 경우 총에 맞은 고래가 바로 가라앉기 때문에
실제 건져 올리는 확률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무게 중심이 낮아 기동성이 좋은 카약으로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일각고래가 발견되면 재빨리 다가가 고래에 작살을 꽂죠. 그리고 작살 끝에는 가죽으로 만든 부표가 달려 있어서 고래는 바다 깊숙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요, 헌터스 와칭 칼리브인데요. 저 뒤에 숨겨져 있는 3명의 사냥꾼이 보이나요? 이들은 눈더미 속에 숨어 있다가 술록을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눈더미 위에 작은 동상이 보이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갓처럼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술록들은요, 이 무덤에 있는 돌더미를 인간의 머리로 착각해서 바다로 도망치게 되죠. 이때 사냥꾼이 해안가에 있는 카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술록이 바닷가로 다가오면은 창으로 사냥을 시작을 하고요. 저 눈더미 위에 숨겨져 있는 사냥꾼들도 함께 사냥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누이트인들에게 있어서 돌문업은 전통 표식이자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돌을 이눅슈크라고 불리는데요. 이누이트 사람들은 이눅슈크를 북극의 특별한 장소, 흔적, 음식 보관소, 또한 내 주변 사람들의 집, 술록의 이동 경로에 대한 안내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시는 얼음과 눈 때문에 특징이 없거나 지속적으로 변할 수 있는 북극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그림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뭐같이 보이세요? 네, 이 그림은요, 원주민이 이동하거나 움막 안에서 아기를 보관했던 도구인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수세기 전에 발명된 이 카시트 혹은 유모차가 디자인 변경 없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을 아이들이 이동할 때 떨어뜨리지 않도록 가죽으로 만든 벨트로 아이들을 단단하게 고정을 또 시키기도 하고요. 또한 강한 바람을 막기 위해 내부에는 찬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가죽을 이용해서 앞부분을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네, 과학의 집합체 북극 전통 의상인 아노락입니다. 선생님은 이 내용을 최근 논문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아노락은 북극 지방의 전통 복장으로 동물의 털과 가죽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 논문에 따르면 이들의 옷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폭설로 눈 속에서 잠을 자야 하는 상황이 오면요, 이 옷은 단단히 닫힌 침낭 역할을 해요. 이를 위해 원주민은 벨트를 풀고 무릎을 약간 구부린 다음 머리를 안으로 끌어당기고 팔을 몸을 껴안은 채 옆으로 넘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완벽한 침낭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내부에는요, 빠른 체온 조절을 위해 팔과 손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보이고요. 이렇게 허리띠를 매는 경우에 안쪽에 주머니를 만들 수도 있고, 또한 갑자기 물에 빠지게 되면 털의 물리적 특성과 내부에 형성된 공간 때문에 물 위에 띄우는 부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네, 문화와 전통 지식은 사용되고 영유될 때면 그 생명력을 가질 수 있죠. 앞에는 좀 더 특별하고 신기한 전통 지식에 대해 소개했다면 지금부터는 이러한 전통 지식의 현대 기술 발달이 접목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냉동식품의 아버지로 불리는 미국인 클래런스 버즈아이가 출장차 알래스카로 떠났을 때 이누이트 원주민 집에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이누이트인은 2달 전에 먹다 남겨둔 생선을 가져와서 요리를 해주겠다고 하고 이 미국인을 데리고 북극해 연안으로 나갔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미국인은 2달 전 생선을 대체 어떻게 먹는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바닷가로 나간 이누이트 원주민은 얼음을 깨고 하나둘 잡아놓은 물고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져갔던 통에 잡아올린 물고기와 함께 얼린 바닷물을 담자 알래스카의 추운 기후 때문에 물고기들이 수천만에 얼어붙게 됩니다. 심지어 이 물고기를 요리를 하자마자 갓 잡은 물고기처럼 싱싱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는 뉴욕으로 돌아간 그가 알래스카에서 목격한 물고기가 영하의 기온에서
순식간에 냉동됐기 때문에 세포 조직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술을 이 노트에 잘 정리하고 가서 원주민들의 전통 기술을 보다 냉동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현대의 북극 원주민들에게 스노모빌은 꼭 필요한 교통수단입니다. 기후변화로 얼음의 두께가 점차 얇아지면서 위험한 빙하 도로가 곳곳에 발생하게 되죠. 그러자 한 캐나다 업체가 얼음의 두께를 측정하여 안전한 길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에도 원주민의 역할은 컸습니다. 네, 이 업체는 북극 원주민이 많이 사용하는 스노모빌에 앞에 이 아이패드를 설치를 하죠. 그 다음에 이동하는 도로의 빙하 두께가 얇은 곳으로 진입하게 되면 경고를 해줍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북극 원주민들에게 다시 제공이 돼요. 그리고 북극 원주민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얼음의 패턴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누이트는 얼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65개나 있다고 합니다. 자연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한다는 증거겠죠. 여러분, 북극곰 하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아마 사라져가는 빙하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북극곰을 떠오를 텐데요. 이누이트는 북극곰을 사냥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이런 미개한 일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북극곰과 이누이트는 아주 오래전부터 같은 땅과 물, 얼음을 공유해 왔습니다. 이들과 북극곰의 관계는 생활 속 일부고요. 이누이트족은 북극곰에 대한 많은 전통 지식과 과학 지식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이 무분별한 북극곰 사냥을 막고 이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통 지식과 과학 지식을 활용해 허용 가능한 북극곰 사냥 수준을 설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북극은 극한의 환경이기 때문에 인공위성과 헬리콥터, 과학자들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북극곰 서식지를 찾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때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 북극곰 개체수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년 동안 약 2,000마리의 북극곰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이러한 수치는 모델링 결과 이 광대한 지역에서 연간 약 100마리의 북극곰을 사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북극 원주민의 삶과 전통 지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들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그들의 전통 지식과 문화를 보존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가 된 이후에 북극 활동과 관련된 정책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목록들은요,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북극 정책 중에서 원주민과의 협력 사업들을 추려낸 내용입니다. 보시면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북극 원주민을 북극 정책 결정의 주요 이해관계자로 인식을 하고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북극 원주민들은 북극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강력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고요. 점차 그 힘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들과 두터운 신뢰를 구축하고 진정한 이웃국가로 인식된다면 앞으로 북극 진출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 구축은 교육과 문화 연결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있는 연구소에서는요, 매년 북극권 국가의 원주민 학생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약 10일 동안 한국 학생들과 함께 한국의 문화, 북극에 대해서 교류하고 배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비록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온라인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아마 내년부터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누이트 말 중에서 이런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파일러리 케이티지닉.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이 단 하나에 전 세계가 북극을 바라보는 올바른 가치관을 함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제2 세빙연구선 건조가 확정되면서 북극 연구와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 앞으로 TV에서 북극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미래 세대의 관심이 어떠한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극지 활동을 담은 짧은 동영상을 보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 면적의 10%를 차지하며 기후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지구의 심장 극지. 빙하가 녹고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되면서 지구 생태계와 환경이 위협받는 한편 인류의 미래를 여는 과학 연구, 북극 항로의 이용 및 자원 개발, 경제 활동 활성화로 지구 최후의 프론티어로 불리는 극지. 도전과 기회의 땅 극지에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올해로 남극 연구 3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1978년 남극 크리 조업에 나선 남북호를 시작으로 1988년 남극 반도 킹조지 섬에 대한민국 최초의 남극 과학 기지인 세종과학기지를 세우고 2014년 장보고 기지를 준공하여 남극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09년엔 쇠빙 연구선인 아라온을 건조하여 국제 극지 연구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91년 오로라 탐험대가 세계에서 11번째로 북극점에 도달하면서 북극으로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2002년 국제 북극과학위원회 가입과 다산 과학기지 건설, 2013년 북극 이사회 정식 옵서버 지휘 획득과 함께 책임있는 북극협력 국가로서 북극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지의 땅이 아닌 기후변화의 최전선에서 기후변화로 야기된 전 지구적 도전을 해결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번영을 꿈꾸게 하는 극지. 보다 나은 삶과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 극지를 향한 여정을 시작했던 30년 전 우리와 같이 우리는 지금 또다시 30년 후의 세대를 위해 극지를 향한 멈추지 않는 도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2050년 극지의 모습을 그리며 극지의 기후변화 예측과 대응에 필요한 과학연구 투자 확대와 지식의 공유, 북극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기반 구축, 책임있는 극지정책 역량 강화를 통해 극지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달성, 매 순간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고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극지를 위해 기여하는 앞으로의 대한민국. 극지의 새 미래를 여는 극지활동 선도국가. 2050 극지 비전. 대한민국 극지 여정, 그 끝없는 도전. 미래를 향한 그 첫걸음을 이제 내딛고자 합니다.